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1교시 첫 수업이죠. 제 이름은 황재원이고,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고 있고, 이제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합격 잘 시키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오늘 1교시 첫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잠깐 진행하고, 1시간 정도, 가능한 뭐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마무리하고, 2교시, 3교시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공부하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제 수업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후기 잠깐, 합격 후기 잠깐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이랬다라는 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네 번째, 시험 제도하고 기출 분석 가볍게 34회 이번 학개론이 좀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한 최근 10년 동안 학개론이 가장 어렵다는 평이 많고, 34회는 모든 과목 중에 학개론이 좀 어렵게 출제돼서 그런 경향과 35회는 어떻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렇게 공부하자에, 우리가 이제 학개론을 공부할 때 마음은, 공부는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개념과 사실은 좀 달라요. 이 사실 팩트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황재원이죠. 야, 너는 이름이 왜 황재원이야? 이렇게 이유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사실이 황재원이니까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팩트 같은 건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지만,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은 대부분 다 용어에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 수요 곡선은 그냥 팩트가 아니에요. 수요 곡선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수요가 뭔지, 곡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격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 두 개의 관계에서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작아질 때 이 두 개의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 그래요. 커질 때 작아지는 거, 커질 때 커지면 비례, 커질 때 작아지면 반비례. 그걸 곡선 그래프로 나타나면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 하나에는 많은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용어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학개론을 공부할 때는 용어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제가 하나씩 필요한 개념들은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잘 귀담아 듣고 메모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서 찾아봐야 돼요. 용어를 잘 풀이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리카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팩트예요. 이건 뭐 내용이 없죠. 그냥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외워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고, 근데 개념에 해당되는 용어는 잘 이해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어 풀이를 잘해야 돼요. 주변에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학자들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이 용어를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말문제 풀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돼요. 그래서 용어 정리 잘 해야 된다. 학개론 공부할 때. 우리 계산 문제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계산 문제 풀기는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40문제 중에 10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됐고, 34회 때. 이 계산 문제는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10문제 빼고, 그 다음에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3문제 정도. 이거 빼면 27문제 중에서 24개를 맞춰야 60점이에요. 24문제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계산 문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수업 잘 듣고, 여러분은 이해하고 반복 연습만 하면 누구나 다 계산 문제 4문제 이상 풀어낼 수 있다는 거. 합격생들을 보면 모두 다 3문제 이상 계산 문제를 풀었다 해요. 풀었다. 맞춘 거 찍어서 맞춘 것도 더 있겠지만 3문제 이상은 무조건 풀어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60점 맞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수업 듣고, 마음가짐만, 나는 수포자라서 계산 문제 안 할 거야 라는 마음만 버리고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수업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계산 문제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학교론은 이해 과목이에요. 우리 이제 공부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해와 암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해만 할 수 있는 공부는 없고 암기만 할 수 있는 공부도 없어요. 사실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데 이해가 좀 더 치중되는 내용이 있고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분명히 학교론은 이 이해 위주인 단원이 있고 암기가 필요한 단원도 있어서 총 8단원 중에 4개는 이해가 필요하고 4개는 암기가 좀 더 위주로 되어 있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이해 과목이 있고 합격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분항수가 많이 출제되고 어려웠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은 다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걸 목적을 두고 있고 저도 역시나 이해시켜 드리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설명 잘 해드릴 거니까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학계론은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자, 부동산 학계론 동차 합격이 효자 과목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이제 동차하려면 6과목 공부해야 되니까 좀 많이 버거워요. 또 뭐 내용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일찍부터 학계론을 잘 해가지고 고득점을 딱 맞아 놓으면 학계론은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해가 딱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고득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암기 내용은 암기가 위주로 돼 있으면 암기하면 또 까먹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이해가 위주인 과목은 한번 딱 이해돼 있으면 암기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조건의 단서들만 딱 보면 충분히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다른 것 좀 분배해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충분히 효율적으로 학교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론 한번 딱 고득점 맞아 놓으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고득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겨서 민법에 좀 더 부담이 없어질 거고 2차 공부하는데 1차가 안정적이면 2차 공부하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또 생길 거예요. 2차 공부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효자 과목으로 학교는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응용지문이나 복합지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걸 잘 풀어내려면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번 이해했으면 암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중에 이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건 9월달, 8월달, 10월달에 할 일이고 일단은 지금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노력하고 그럼 두 번째 배울 때는 좀 더 이해될 거예요. 세 번째 배울 때는 완전히 이해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이해 안 된다고 그냥 암기할래. 앞글자 따가지고 암기하고 넘어가면 마지막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문제를 못 풀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경제론, 투자론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마지막 가서도 풀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하면서 이해하셔야 된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잠깐 계속 고민하면서 노력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습 방법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차차 그 시기에 맞는 방법들을 잘 얘기해 드릴 거니까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고,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학계론의 정석, 황재원 이렇게 하면 밴드가 있고 밴드 활용하시면 공부하는 데 좋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2문제씩 3월 달부터 기출문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는 기출 지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고, 만약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밴드에 글 쓰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거고, 밴드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도 답변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밴드도 있고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아직 이제 계획 단계예요. 작년에는 11번까지 딱 진행하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 유지하지 못했는데 심기일전 수업이라고 해서 밴드에 공지를 할 거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있어요. 어떤 단원마다 테마가 이거 너무 어렵더라, 이거 문제가 응용 문제가 너무 많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을 집중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작은 테마 하나를 2시간, 3시간 동안 충분히 소통하면서 풀어주면서 다양한 문제도 소개시켜주면서 하는 무료 라이브 특강이에요. 밴드에서 그냥 제가 따로 진행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아마 어려운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밴드에 공지할 거고, 심기일전 어떤 일을 계기로 새롭게 마음먹을 수 있는 거, 공부하다가 학계론 이제 경제론을 공부하면 야, 학계론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첫 번째 고비예요. 그때 이제 이런 심기일전을 통해서 제가 잘 이해시켜주면서 다독거려 줄 거고, 또 공부하다가 투자론을 딱 배우면 야,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고비예요.
그때 또 역시 이런 걸 통해서 또 잘 설명해 줄 거고, 마지막에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너무너무 어렵다, 또 이런 고비가 세 번째 생겨요. 그래서 학교론에서 어려운 단어는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넘기기 위해서 제가 밴드를 활용하면서 이런 강의, 무료 라이브 강의도 설명을 할 거니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메가랜드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메가랜드에서 질문도 올릴 수 있고 후기도 남길 수 있어요.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화면이 뜨는데, 메가랜드 공인중개사의 교수 소개에 들어가면 황재원, 이렇게 황재원 교수 딱 체크하면 이제 이 화면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학습 Q&A가 있어요. 학습 Q&A 클릭하면 여기에 질문하기를 눌러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공부하시면서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도 올려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로 답변을 못 올릴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날 수도 있는 거,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렇게 홈페이지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학습 자료실이 있는데 이제 수업하면서 교환이라든지 암기 코드라든지 제가 좀 더 제공하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학습 자료실에다가 따로 올려드리기도 할 거고, 수강 후기도 쓸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보람되는 일 중에 하나고 응원을 받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수업을 듣고 너무 좋았다, 다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수강 후기 클릭하셔서 후기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많이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커리큘럼 잠깐 두 번째 소개한다면, 총 이제 11월부터 시험 볼 때까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날이죠. 이렇게 쭉 거의 1년 가까이 구성이 돼 있는데, 한 커리큘럼이, 한 과정이 2개월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2개월 단위로. 11월, 12월은 기초, 그 다음에 기본, 핵심 요약,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기출 응용, 이론 총정리, 쪽지게 백선, 이렇게 진행되는데, 자, 이때 첫 번째 11월, 12월과 1월, 2월, 3, 4월까지는 이렇게 총 6개월, 3번 우리 과정을 거칠 때는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 자, 이때 기초이론과 기본이론은 교재가 스마트학계론으로 교재 이렇게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 교재를 이제 부교재로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거. 총 테마가 5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이해해서 내가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러면 80점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얇은 교재로 80점까지 맞을 수 있다라고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합격생들이 그렇게 증명을 해줬고 충분해요.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유학집이 있어요. 유학집으로 공부한다면 95점까지 맞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학계론 같은 건 과목마다 달라요. 모든 과목이 그런 게 아니라 학계론에 대해서만 알고, 저는 다른 과목 몰라요. 학계론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초이론과 기본이론 때는 스마트 학계론으로 총 56테마를 공부할 건데, 뭐 이때 다 하고 그러진 못해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용이 잘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근차근 체계를 가지고 기초부터 쭉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때 테마를 한 20개 정도 할 거고, 이때 테마를 40개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다 배운 건 아니고, 모든 내용을,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다 배우는 내용은 3, 4월 달에 유학집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 학교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9월 달, 10월 달에 이때 다시 또 스마트 학교를 활용해서 마무리 정리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주자주 회독해야 될 교재가 스마트 학교론 핵심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서. 그 다음에 이 핵심 요약집보다, 핵심서보다 좀 더 넓게 구성되어 있는 건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총 6개월 동안 이론 정리를 한다면, 우리 합격을 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죠. 잘 알아들었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죠. 문제를 푸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문제풀이 단계예요. 처음에 이제 이론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었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듣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쭉 문제 푸는 과정으로 위주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전에 나왔던 기출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총 우리가 이제 올해 34회까지 봤으니까 많은 기출문제가 있겠죠.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 나오는 건 또 나올 거예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론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 공부하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고, 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번 답으로 나왔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되거나 답이 아니었던 지문이 다시 또 답으로 나오거나
달라지니까 이걸 좀 더 응용해서 보는 문제풀이 단계, 예상 문제풀이 단계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이제 9월달, 10월달 가장 중요한 시기죠. 시험 보기 직전이니까 이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쭉 정리해서 중요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고, 문제풀이 단계에서 실전과 똑같은 문제를 풀이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100문제를 뽑아가지고 이것만은 2번, 3번, 4번, 10번까지라도 볼 수 있게 노력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합격하고 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기초와 기본 이론은 스마트 학개론으로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3, 4월 때는 유학집으로 강의를 할 거고, 이때는 이제 기출문제집, 예상문제집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이제 스마트 학개론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 교재고, 부교재로서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는데 너무 좋았다, 보기 너무 편했다라고 이번에 조금 구성을 좀 바꿔가지고 제가 좀 더 보기 좋게 구성을 했으니까, 우리 스마트라고 하면 뭐 맵시 좋은, 깔끔한, 똑똑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똑똑한 교재, 깔끔한 교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 볼 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자주 출제되어서 60점 맞추는데 아무 문제 없고, 이걸 충분히 다 이해하면 80점까지 맞추는데 아무 문제 없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결하게 압축한 교재고, 이걸로 11월, 12월, 1, 2월 달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교재 내용을 보면 여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건 암기 코드예요. 암기 코드. 기본적으로 암기할 내용들은 좀 더 쉽게 머릿속에 콕 박히게 하는 암기 코드가 필요하니까 암기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작년까지 교재는 없었어요. 네, 올해 교재에 집어넣고, 여기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서 키워드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색깔 칠해놨고, 기출연계 확인학습 문제가 있는데, 이건 기출문제를 단순히 그대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에요. 최근 15년에 나왔던 공인중개사 시험과 감정평가사 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이 있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는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부동산학 원론이 있어요. 좀 더 범위가 넓고, 내용은 거의 다 80%까지는 거의 동일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최근 10년권 이렇게 다 분석해서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의 지문들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만든 기출문제예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출문제 유형들을 제가 다 엮어가지고 기출연계 확인 문제로 수업 끝나면 계속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항상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내용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강의만 듣는 건 아니고, 강의를 듣고서 이해를 했다라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스스로 읽어봐야 돼요. 공부했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말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잘 알아듣게 설명했을 거예요. 알아들었어.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알아들었으면 영상을 다시 또 돌려보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알아들었으면 내가 책으로 읽어나가면서 문자가 말로 들었던 내용과 일치되네라는 걸 확인하고,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읽어서 내용을 이해했다라면 정말 알고 있는지, 이게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내가 풀 수 있는지, 맞고 틀리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를 공부하는 게 이게 공부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건 첫 번째예요. 원장님이 만약에 수업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수업을 듣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수업 듣고 집에 가서 간단히 복습하면서 수업 들어서 알아들은 걸 내용을 읽어보면서 일치된 걸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시고, 매주 확인학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완성해야 첫 주에 학개론 수업이 이렇게 끝냈구나,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거고. 자, 암기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암기 코드를 제가 잘 작성해서 이제 출력해서 드리는 건 아마 1월 달 말쯤이나 2월 달 초에 이렇게 제가 줄 거고, 이걸 나눠 드릴 거고, 이런 암기 코드가 다 교재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출력해서 자주 가까운 데 보고, 책상에도 놓고, 그 다음에 식탁에도 놓고, 침대 맡아도 놓고, 심심할 때마다 자주 볼 거예요. 자주 보면서 이걸 쭉 보면 학개론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이 쉽게 머릿속에 딱 체계가 잡힐 거니까 이런 암기 코드 활용할 거고, 개념이 잘 떠오를 수 있게 암기 코드를 만들었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보면 뭐 유치하네, 뭐 이런 게 암기 코드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선생님이 충분히 고민해서 만든 암기 코드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머릿속에 잘 남게 되는 암기 코드를 제가 잘 구성했으니까. 이 암기 코드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말 문제를 풀어낼 때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랬어요. 40문제 푸는데 45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말 문제가 또 길어요. 그럼 또 시험장에서는 긴장하고 초조해요.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이 암기 코드를 딱 떠올렸을 때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게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구분해줘요. 운 좋게 지문이 1번이나 2번이 그런 게 딱 뜨면 나머지 지문 안 읽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암기 코드만으로 내가 5문제를 풀어냈다 그러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10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대박인 거예요.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역할을 할 거예요. 시간을 줄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가지고 가서 수업을 1년 동안 잘 재밌게 할 거고, 자, 요약집이 있고 기출문제집이 있고, 이게 예상문제집이죠. 기출응용 예상문제집. 저자는 다 황지원이에요. 메가랜드에서 나오는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수업을 듣고서 잘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진행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집인데 이런 교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강집. 계산문제집이에요. 우리 계산문제 포기하면 안 되고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 그랬죠. 수업 중에 계속 계산문제 그냥 공식만 딱 던져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풀이 과정이 나왔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고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낸다라는 것까지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수업을 잘 듣고 이해했다라면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거니까 이 계산 문제집을 가지고 연습하실 거예요. 수포자도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고, 계산 문제가 총 19가지 유형이 있어요. 19가지 유형이 있는데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2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19가지 중에를 다 내가 내 걸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19가지 중에서 10개만 내 걸로 풀고서 준비하겠다. 그래서 10개 중에 10개만 잘 준비하면 5문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 하다 보면 좀 더 욕심나면 12개 늘리고 14개 늘려서 점차 이제 계산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늘려서 반복 연습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고 이 기출문제가 이렇게 예상되어서 나올 거다라는 이런 연습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계산 문제집이고, 그리고 잠깐 공지를 하겠지만 기초계산 특강이 이렇게 이미 예정돼 있는데 12월 17일이에요. 이따가 다시 공지하겠지만 12월 17일 일요일 날 기초계산 특강 무료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공부하고 그때까지 배웠던 계산 문제를 무료로 특강을 진행하고, 이때 특강을 진행할 때 강의는 무료지만 교재는 준비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집 출간할 거니까 계산 문제집 1년 내내 가지고 풀 거니까 준비하셔서 계산 문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특강집인데 5, 6월에 특강이 있어요. 5, 6월 특강. 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색칠하셔도 괜찮아요. 낙서해도 괜찮고. 5, 6월 달에 이제 특강이 있는데 말 문제를 대비하는 거예요. 말 문제. 우리 말 문제에 이제 어떤 한 문장이 맞고 틀리고를 결정할 때 만약에 단어가 30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지문이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핵심 단어는 30단어가 아니에요. 많으면 3개예요, 단어가. 적으면 2개고, 더 적으면 하나예요. 하나, 2개, 3개 단어만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면 그 문장이 맞고 틀리고 결정되는 게 사실 90% 이상이에요, 말 문제에서. 그래서 기출지문에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 봤던 기출지문 중에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내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학습 문제의 그런 키워드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이따 소개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그런 특강집이 있고, 합쟁이라고 올해는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그래요. 합쟁이. 합격 쟁취를 이루자라는 의미예요. 합쟁이 해가지고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 지문을 풀어내는데 키워드가 필요하다. 그 키워드 연습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교재예요. 마지막에 이제 백선이 있죠. 가장 중요한 교재이기도 해요. 마지막 단계 9, 10월 달에 배우는 교재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백선 중에 좀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야,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합격하고 와서는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어려운 걸 좀 유지하고 있어요.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나도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위해서는 좀 쉽게 대충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는 백선이고, 백선은 지금까지 거의 90% 이상이에요. 작년, 재작년은 95%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문제가 조금 응용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험범위에 벗어난 문제도 나와서 올해는 90%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지 저도 예상 못했는데, 나왔던 걸 제가 백선에 들어간 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문제로 낸 거나, 이런 지문, A 지문과 B 지문을 합쳐서 한 지문을 만들었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들어가 있는 내용은 90% 이상이 들어가 있어서 9월 달에 마지막으로 많이 연습해야 될 문제고, 이 교재에는 옳은 지문 총정리가 있어요. 마무리 단계 할 때 기출에 나왔던 틀린 지문들까지 다 옳게 바꿔가지고 마지막 단계니까 옳은 질문들만 쭉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이 백선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이 나온다. 그래서 백선하고 계산 문제집과 핵심 키워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제가 1년 동안 강의하고 이런 거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들 다 그럴 거예요. 후기를 한번 잠깐 볼게요. 합격 후기인데 그냥 가볍게 좀 들어주세요. 또 색안경 끼고 저 새끼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합격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합격을 믿는 교수님 바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여자분 같아요. 교수님 강의를 처음 접할 때 이분이구나 라고 마음을 정했고 흔들림 없이 이어졌고,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 별명이 시몬스 징대였어요. 네.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흔들림 없이 이어져서 기둥 과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암기 코드가 너무 좋았다, 핵심 키워드 정리 잘 되어서 잊혀지지 않아서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있고, 사랑합니다. 그냥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네. 존경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남자분 같아요. 직장인인데 타사에서 너무나도 어렵게 공부해서 이론 계산 문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초등학생도 앉혀놓고 미적분 알죠? 뭐 그런 거 있어요. 수학에서 미적분도 이해시켜줄 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포기하지 않고 잘해서 합격했다라고 말씀 남겨주신 분이고, 계산 문제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실력도 인성도 최고. 인성은 썩 좋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야. 사실은 좋지 않은데, 어쨌거나 실력은 좋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느낄 거예요. 강의를 들을수록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학창시절에 이런 선생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황정 교수님 있었기에 1차 공부도 빨리 끝내고, 이게 중요해요. 1차 공부를 빨리 끝내서, 우리가 이제 6과목을 공부하니까 처음부터 6과목 고르게 공부하지 않아요. 3월 달까지는 나머지 2차 과목은 그냥 수업만 듣고, 나머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민법과 학개론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민법이 좀 더 어려워요, 학개론보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배분은 60% 정도는 민법, 40% 정도는 학개론, 이렇게 해가지고 3월 달까지 모의고사 점수가 55점 이상 나와야 이제 2차가 편안하게 공부가 시작될 수 있어요. 특히 1차 중에 55점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과목이 만약에 70점, 80점 나온다면 1차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이 사람마다 좀 특성이 달라요. 이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학개론이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고, 문과적인 성향인 분들은 민법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법을 좀 알았던 분들은 민법을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차 두 개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 하나가 좀 더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동차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2차까지 욕심내서 동차 합격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분은 아마 처음에는 1차만 하려고 생각했었던 분 같아요. 1차만 하려다가 1차 점수가 일찍 높게 나오니까 이제 2차까지 해서 동차 합격했다는 사람이고, 테리우스 알죠? 테리우스는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이게 작년에 올해 좀 소통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테리우스 같다. 근데 수업 중에 테리우스라고 했더니 바로 다음 날에 막 글이 올라왔어요. 나의 테리우스를 모욕하지 마라 하면서. 테리우스는 아닌 걸로. 어쨌거나
찰떡 같은 암기 코드를 만들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셨을지 생각하니 감동. 분명히 처음에는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암기 코드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다 있어요. 그냥 쉽게 만들지 않았어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오래 박히고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든 암기 코드니까 암기 코드 잘 활용하시면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 워낙 어렵게 나올 거란 말이 많았는데 겁먹고 있었지만 교수님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가니까 합격 보장되겠다. 이게 합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합격했다, 이런 얘기. 합격하면 마음이 좀 천사가 돼요. 사실 떨어지면 잘 배워도 아이 저 새끼 욕할 수도 있지, 어찌됐거나 합격은 뭐 좋은 마음이 많이 들죠. 이분은 많이 써줘가지고 제가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이분 한 분이 쓴 거예요. 이거 쭉 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더 있어요. 열심히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분이죠. 2개 틀렸다, 고득점이죠. 뭐 잘 맞았지만, 근데 사실 이런 점수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합격을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80점까지예요. 이따가 잠깐 설명해 줄 거고, 겉으로만 이해하고 문제를 맞힐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론과 기초를 이해해야 문제풀이가 더 쉽고 꼬아서 내도 풀 수 있더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납득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느낌 계속 들 거예요. 답만 외워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수포자로 고등학교 때 30점 맞았지만 자신감도 붙어서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고 두렵지 않아서 잘 풀어졌다, 이런 얘기. 계산 문제는 사실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시고, 샘플 강의 들어보고 황전 선생님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선택했던 나를 칭찬한다. 잘 선택했다. 과외 선생님처럼 과외받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었고, 수업이 재밌는데 유머가 필요 없달까, 이런 얘기. 유머 없어요. 제가 원래 타고나기를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수업 잘 듣고 알아가는 재미를 좀 느끼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나름 노력을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하겠지만 재미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재미, 이런 유머 같은 건 별로 없고 수업만 열심히 진행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저도 수업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면 그냥 수업 자체가 재밌어질 거예요. 그렇게까지 좀 됐으면 너무 좋겠고, 어쨌거나 저는 코미디언은 아니고 물론 좀 재밌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재미는 없을 거예요. 어쨌거나 제 목적은 합격을 위해서 개인차가 있죠. 공부는 사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타고나길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10시간씩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때 결과를 봤을 때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50점 맞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이런 건 타고나는 성향도 있어요.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부족한 학습 능력이 좀 더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잘 따라오셔서 열심히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합격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들으나 다른 선생님한테 들으나 그냥 혼자 공부하나 알아서 합격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제가 타겟이 아니라, 제가 목표로 하는 건 학습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게 제가 지도하는 게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재미는 없어도 잘 들어주셔라 라는 거고, 뭐 동차 합격하게 된 원동력이 황점쌤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이고, 부동산 학교는 가장 공부를 적게 하고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학교를 한번 이해하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해하면 한번 고득점 맞으면 계속 고득점 맞기가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을 적게 투자해도 높은 점수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잘 설명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수우하 이렇게 외웠어요. 그럼 끝난 것 같아. 수우하. 근데 하루 지나면 까먹어요. 일주일 지나가면 왜 그렇게 했지도 생각도 안 나요. 다시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럼 또 수우하 또 이렇게 공부해요. 그럼 또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렇게 하면 공부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수요곡선이라는 원리가, 수요라는 게 이렇고 그래프라는 게 이렇고 두 개의 관계가 반비례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공부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한번 이해해놓고 나면 이게 3달 6개월 지나도 까먹지가 않고 그대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에 대한 장점이에요. 우리 학교는 이해가 주로, 어려운 단원들은 다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아껴 들었던 과목이 학개론이다라고.
상대평가가 되면 나중에 쉬쉬하면서 황재원 교수님 수업 숨어서 들을까? 이렇게. 아직 상대평가는 아니니까. 자, 이거 이제 밴드에서 합격 후기인데 많이 올려주셨어요. 밴드에 들어가시면 10월 28일 날 시험 봤으니까 29일부터 이제 가채점 해가지고 점수가 합격점 나오신 분들은 이제 감사 인사를 밴드에 계속 올려드렸어요.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많은 후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분은 그냥 딱 이게 하고 싶은 새로 공부하신 분들에게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시험 보는 날 10월 28일이었죠. 28일 날이 가장 멋진 날이 될 수 있게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죽어도 자신감 가지고 떨어져도 자신감이 있어야 붙을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가지고 시험장 가자 해가지고 잘 시험 받고 합격 가채점 결과 합격했다라고 올려준 분이고. 자, 어찌됐거나 여기까지 후기를 좀 받고 고생하셨어요. 이런 후기 들어주시라고. 네. 저에 대해서 좀 알려면 유튜브에 메달TV의 황재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이렇게 영상이 잠깐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잠깐 봐주시면서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고,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려고 투자하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죠. 사실 이런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제가 더 연구해서 노력해서 수업에 임하겠다, 매 시간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을 마지막 전해드리고, 자, 시험제도 한번 잠깐 보죠. 시험제도 다른 선생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수업이니까 다른 선생님 시험제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우리 이제 한 날에 10월 28일 날 1차 오전에 보고 오후에 2차 봐가지고 시험을 보죠. 1차, 2차 모두 준비할 때 동차로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2차 동차로 준비해서 1차 합격하고 2차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한해서 딱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1차 면제, 2차 시험 봐서 최종 합격할 수 있고, 1차가 안 되고 2차만 합격했다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합격 여부는 1차가 합격한 다음에 2차 합격 여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따로 이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꽈락이라는 게 있어요.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 제가 가르치는 게 부동산 학개론이고, 그 다음에 민법 선생님 정동섭 교수님이 있었죠. 민법 선생님이 있었고, 총 40문제여서 총 100분이 주어져요. 100분이 주어지고, 이때 100분 주어졌을 때 80문제를 풀어야 돼. 마킹하는데 10분 뺀다라면 90분 동안에 80문제를 풀어내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교수들도 가서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사실. 물론 절대평가니까 다 풀 필요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빠른 시간 내 문제 푸는 연습을 마지막 단계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듣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분 많아요. 5년, 6년, 7년, 10년 되신 분도 봤어요. 선생님이 뭘 얘기할지 다 알고 있어요. 농담할 것까지도 타이밍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시험만 보면 40점을 못 넘어요. 그 이유를 본인이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알아들었는데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건 머릿속으로 알아는 들었는데 문자로 돼 있는 걸 해석하지 못해서 그래요. 문자 해석 능력이 없어서. 이건 그냥 책을 많이 읽어서 실력을 향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만화책, 소설책 한 번도 안 보고 공부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문자 해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과 문자로 돼 있는 것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문제를 읽어보고 풀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난 세계 1등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건 항상 명심하시고, 시험 볼 때까지 많이 풀어야 될 문제는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 잠깐 본다라면 만약에 40점, 민법 80점 이렇게 맞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평균 딱 60점이죠. 평균 60점이니까 이분은 합격이죠. 이때 40점까지는 괜찮아요. 40점까지는 괜찮고 80점이면 20점을 넘겨주니까 딱 60점이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민법이 80점이 아니라 10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합격이겠지만, 내가 꽈락은 면해야 되니까 1차는 2과목밖에 없다 보니까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최소 점수가 40점일 수밖에 없어요. 최소로 맞았을 때. 그러니까 40점을 맞는다면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몇 점까지만 보태주면 된다? 20점까지만 보태주면 돼요. 그러면 1차 과목에서 최고 점수는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80점까지가 의미 있는 점수예요. 80점을 넘어서면 이건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합격과는 상관없는 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민법과 학개론을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건 어렵고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면 다음으로 넘겨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성격이 원래 이해 못하면 못 넘어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성격 버려야 돼요. 완벽주의자처럼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시험과 맞지 않아요. 이건 상대평가할 때 쓰는 얘기고 쓰는 방식이고, 절대평가는 모르는 건 버려도 돼요. 쉬운 거 자주 나오는 거 실수하지 않고 이걸 맞춰야 합격하는데 유리한 거지, 남들 다 틀리는 거 혼자 맞았다고 기분만 좋아내는 건 이건 절대평가 시험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된다. 1차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80점까지만 최고 점수로 의미가 있는 거지, 넘어가는 건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40점에서 한 문제를 더 틀리면 37.5예요. 한 문제당 40문제가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 배점인데, 하나를 더 틀려 37.5가 되면 이건 평균 점수와 평균은 60점 넘겠지만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근데 1차 과목에서는 그렇게 꽈락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올림픽 정신으로 한번 시험만 봐볼까라는 사람들은 꽈락 될 수도 있겠죠. 1차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공부는 안 됐지만 한번 내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시험 봐볼까, 이런 분들이 꽈락인 거지, 마지막까지 내가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꽈락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2차 중에 꽈락은 공법이 조금 있긴 해요. 제가 꽈락에 염려는 할 필요가 없지만 80점까지를 맞추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3, 4의 시험 보죠. 올해 학개론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와가지고 많이들 놀랬어요. 저도 놀랬고 수험생들도 더 놀랬겠죠. 시험장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아무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징조는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31회 때부터 어려워지다가 34회 때는 2단계, 3단계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가지고 학개론 때문에 좀 고배를 마신 분들도 제법 있어요, 올해. 물론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잘 하셨을 거예요. 일단 잠깐 보면 이런 건 이제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다 적용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흐름만 잠깐 이해해봐요. 31회 때는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렴형 뭐 무슨 형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32회는 이렇게 이걸 주면서 또 무슨 형 이걸 공부하면 딱 보자마자 뭐 3초도 안 돼서 답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34회는 이렇게 말문제로 나왔어요. 말문제로.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은 뭔지, 답은 물론 쉽게 나왔어요. 올해 답은 쉽게 나왔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얘가 나온다라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시험 보통 2년 정도 나온 다음에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 내용이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거미집 이론에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수업 중에 충분히 올해는 이제 말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인 배경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배추김치, 알타리김치 이런 걸 예를 들면서 잘 설명해줬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잠깐 균형의 이동을 보면 계산 문제인데, 균형각을 긋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때 31회 이전에 30회까지는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33회를 보니까 여기서 달라진 건 똑같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분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분수가. 그래서 이제 3, 4회는 분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분수 대비해야 돼라고 하면서 분수를 잘 설명해 드려서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3, 4회 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특이한 거죠. 그냥 단순히 얼마 증가 감소 이렇게 문제 낸 것이 아니라 이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문제 지문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유형이 나왔어요. 어렵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유형이에요. 물론 저는 백선에서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다루긴 했었어요. 사실 어렵게 나올 때는 이런 문제를 쓰는 게 출제자가 당연한 마음이니까. 어찌되거나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분석해서 이렇게 나올 걸 대비해서 어려운 것도 소개를 시켜줄 거예요. 근데 전에 나오지 않은 거 어려운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해야 돼요. 우리 1년 정도. 그렇다고 무조건 막 어려운 것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까지를 제가 잘 연구해가지고 분석해서 충분히 예상해서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수업 잘 따라오시면 될 거다. 올해 3, 4회 잠깐 보죠.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계속 이제 30회부터 문제가 이렇게 문항수가 출제가 됐는데, 문항수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원래
우리 8단원 중에서 가장 내용이 많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 투자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따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이때까지는 거의 다 쭉 7, 8문제 나오다가 조금 나오고 좀 줄었다가 다시 이제 3, 4회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35회, 우리 내년에 35회죠. 35회 어떻게 구성하냐,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내년은 2024년이에요. 여기에다가 11을 딱 더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회차가 돼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11을 더하면, 뒤에 11을 더하면 34회. 내년에 공부할 때, 내년 시험 보겠죠? 2024년이니까 24에다가 11을 더하면 35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나오겠냐라고 했을 때, 얘 문제도 많이 나올 거다. 한 문제 정도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금융론이 얘가 또 중요해요. 올해 이제 3문제가 나왔는데 금융론에서 2문제가 시험 범위 벗어난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만 시험 범위에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이 문제가 안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금융론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론에 대해서도 잘 공부해야 되고, 투자론은 여전히 난이도를 높이는 단원이에요. 어려울 수 있고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투자론과 금융론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거,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해요. 감정평가는 항상 6문제, 7문제가 나와요. 이건 충분히 열심히 공부만 하면,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반복하면 5문제 이상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이 감정평가 문제를 5문제 맞추는 게 합격의 기준이에요. 마지막까지 공부했을 때 내 계산 문제 3문제 정도 풀고, 투자론 정도는 내가 좀 어려워하지만 감정평가에 5문제 이상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60점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에요. 나머지 암기가 위주인 건 공부하면 암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되는 건 나머지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얘가 6문제 나오고 좀 줄었고, 7문제 나오고 좀 줄었고, 4문제 적게 나오다가 많이 나왔고, 이렇게 보통 우리 시험 문제 경향은 2년 정도 나온 다음에 한 번 나오고 끝나지 않고 2번 나온 다음에 사라지거나 유형이 좀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출제 교수가 보통 한 번 딱 출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정도는 똑같은 출제자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유지가 된 다음에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34회 때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내년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건 제가 연구해서 잘 설명해 줄 거고, 계산 문제가 이제 이렇게 10문제가 나왔는데 내년에도 아마 10문제나 9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또 이제 중요해졌죠. 원래 이제 금융론에서 1문제, 2문제가 계속 나왔다가 34회는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어요. 내년에 이 계산 문제가 어떤 게 나올 거라고 대략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문제 나올 거다라고 하면 잘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고, 투자로는 좀 문제가 계산 문제가 줄 거고, 나머지는 그냥 전에 나왔던 유형대로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원래 우리 모든 시험에, 절대평가 시험은 원래 이랬어요. 원래 난이도 하의 문제가 20문제, 보통 33회까지는 대략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난이도 상위 문제가 8문제. 그럼 8문제 버리면 이건 20점에 해당되는 배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나와도 80점이잖아요. 80점 맞는데 최고 점수 맞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게 12문제. 보통 우리가 시험 범위의 난이도 구성은 난이도 높은 것이 최상위 8문제, 중짜리가 12문제, 그 다음에 난이도 하가 20문제예요. 이 난이도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냐?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 그럼 난이도 하예요.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 변형되거나 응용되거나 복합되어서 나왔다. 문제 유형 자체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난이도 중이에요. 어디까지나 얘와 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기출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난이도 상위 문제는 전에 내었던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범위에 벗어낸 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 상위 문제예요. 이건 버려도 괜찮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난이도가 34회는 이렇게 나왔어요. 10센, 12, 15 거의 고르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난이도 하의 문제가 어디로 갔냐면 난이도 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 또 고민해야 되겠죠. 출제자가 그냥 내진 않을 거예요.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 배분해보고 해서 완성해서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할 거예요. 그럼 난이도 상위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라고 했을 때 난이도 중이나 하에서 이 시간을 많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분할 수 있도록 딱 보기만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냈어요. 이렇게 1번 하나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총 8문제는 우리 10초 컷이라 그래요. 딱 보자마자 답이야. 암기 코드로 딱 준비되어 있고 공부 많이 돼 있으면 보자마자 딱 답 찾을 수 있고 1번이 딱 명확한 답이니까 나머지 집은 안 읽고 넘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줄여서 이 난이도 상위 문제에 투자해가지고 좀 더 시간을 들여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시험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 거라는 건. 그러나 이제 이 공부는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에요. 옛날에 15회 때까지야 그냥 야 뭐 한 달, 2달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시험이었지만 점차 그때부터 18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워진 시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더 쉬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유지되거나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시간 남아서 한번 따보겠지, 뭐 힘들면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1년 동안 공부해서 하루에 딱 시험이 결과가 되니까 내가 1년 동안 마음을 딱 잡고 무조건 따야 되겠다, 이 시간은 투자해야 되겠다, 나에 대한 공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가서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와서 편하게 한번 해볼까 합격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35회 합격을 위해서 난이도는 높아졌고 35회 합격론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정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사는 나왔어요. 원래 이제 그 전부터 상대평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상대평가로 바뀌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 마지막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를 줄이고 난이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제도는 상대평가로 아직 바꾸기는 이르고 나라 정책상 절대평가 그대로 유지하되 난이도를 높여서 합격자 수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험은 1차에서 좀 더 어려워져서 합격자 수를 처음부터 원천봉쇄로 줄이려면 1차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되면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는 2차가 좀 어렵게 나오지만 절대평가에서 인원수를 줄이려면 1차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1차를 절대로 만반히 보면 안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초반에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무조건 남는 시간에 민법과 학기는 투자해가지고 일찍 1차 안정적인 점수를 맞아야 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합격을 위한 자세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남의 탓하지 않기. 네. 합격하면 자기 탓이야. 자기가 잘한 거야. 불합격하면 선생님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많아요. 선생님들도 상처를 받아요.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선생님도 뭐 신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모든 결과는 남의 탓이 아니에요. 본인 탓이에요.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쳤지만 본인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지, 이런 걸 다른 데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이건 물론 시험 결과, 마지막 시험 결과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든 어떤 하나의 테마를 공부하든 하나의 수업이 됐든 1시간짜리 수업이 됐든지 간에 모든 결과는 나에서 비롯된 거지,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공부하셔야 쉽게 합격할 수 있다. 남과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이런 분 정말 많아요. 특히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옆 사람 꼴 보기 싫은데 나보다 점수가 높아. 그 왠지 기분 나쁘고 뭔가 내 리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면 분명 남고는 내가 잘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너 붙었니? 나도 붙었어. 다 좋은 거예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60점만 넣으면 모두 다 합격이니까.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보다 좀 더, 물론 이제 좋은 선의의 경쟁력, 승부욕 같은 건 좋죠. 너도 너 잘했어? 나 좀 더 잘하고 싶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남 비교하는 건 절대로 우리 공부할 때 지양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 학원에서 많이 모여서 이제 공부할 텐데 항상 남이 어떻더라, 남이 어떻더라, 남이 어떤 자료 본다고 해서 나도 또 그 자료 따라서 보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쭉 가시면 되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잠깐 잃을 때, 슬럼프에 빠질 때는 가장 전문가는 선생님이에요. 여기 김포중앙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잘 조언해주고 방법을 잘 얘기해 줄 거니까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마음가짐이에요. 무조건 다 1년에 끝내라는 건 아니고 마음가짐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번에는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 해야 되겠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뭔가 두려워서 겁먹어서 1차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공부는 오래 할 공부가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가족도 피폐해지고 다 힘들어져요. 아들도 힘들고. 무조건 짧게 딱 1년에 끝내야 돼요. 왜 1년이냐?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더 짧게 여러 번 있으면 짧은 시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1년 안에 끝내겠다 생각하고 1년 동안 그냥 자기 원래 성격 버리시고 그냥 무조건 조용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하시고 합격한 다음에 성격은 드러내도 괜찮아요. 어제 술도 줄이시고 노는 것도 줄이고 친구도 줄이고 많은 건 줄이고 공부에 좀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그 남편한테 잘 이제 설득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공부 집중해서 합격할 거니까 잘 내가 소홀하더라도 이해해줘라 라고 아들한테도 충분히 얘기해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선생님 말 잘 따르면서 공부해서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하겠다.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밖에 눈보라가 치네요. 첫눈 같아요. 나의 수업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아. 공부 힘들어요. 절대 쉬운 게 아니죠. 하면 또 힘들고 나중에는 보면 뭐 하루에 8시간, 10시간 앉아 있으면서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점수는 열심히 했는데 40점 나오고 눈물 흘리고 막 굉장히 괴로운 시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찌되거나 힘들어도 1년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면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웃고 나올 수 있는 진짜 그런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내용입니다. OT는 여기까지 하고, 뭐 제 자랑반이었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약속드리는 거니까 쉬었다가 이제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해보죠.